자, 먼저 복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복수 문제. 먼저 1번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그죠, 방송통신위원회. 이번에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답은 3번이죠. 각 부에는 밑에는 철을 둔 게 아니라 청을 두죠. 국무총리 밑에 철을 두는 거고, 3번은 위탁집행형이 아니라 기금관리형이 하나 있죠. 그랬을 때 4번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 4번에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기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5번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3번이죠. 엘더퍼. 6번에 있어서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은 블룸이 아니라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이고, 7번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서는 자, 이처럼 목표를 증거인에 맞추는 경우는 이야기하지 않죠. 3번. 8번에 베리의 공공봉사동기에서 특히 자, 공공정책에 대한 매력도, 호감도 이런 것들은 합리적 차원이라고 그랬죠. 9번에 해크맨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자, 책임성 인식과 관련된 건 자율성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 프랜스와 레이번의 권력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권력의 원천에서는 거기 있는 강압적 권력, 이번에 강압적 권력이 아니라 카리스마와 유사한 것. 카리스마는 어떤 걸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인격적인 매력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증거적 권력을 우리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죠.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자, 이 문제는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지난주에 했었던 건 간단히 빨리 스킵을 해보면, 자, 거기 B5로 되어 있는 거. 자, 지난주에 어떤 거 봤느냐? 사실은 지난주에는 실제 우리나라의 기구들을 좀 봤었죠, 먼저. 그래서 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관부터 해서 쭉 봤는데, 우리가 대통령은 거기 있다시피 대통령 직속으로 뭐가 있다, 위원회들이 있는데, 방금 오늘 문제 푼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거기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줄이 안 그어져 있죠. 독립적이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독립적인 기구다 보니까 밑줄이 안 그어져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4개만 그어져 있죠. 대통령에서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4개만 그어져 있고 2개는 안 그어져 있죠. 그렇죠? 독립적인 기구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 있는 것처럼 자, 국무조정실도 있고 쭉 있는데 그 밑에 처가 있죠. 국무총 밑에는 처가 있죠. 그다음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들도 있죠. 물론 거기 대통령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있죠. 그 다음 부처청을 가보면 다음 페이지
부처청에는 자 부처청의 하부 조직하고 소속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부처청의 하부 조직은 보조기관, 보좌기관을 이야기한다 그랬고, 자 거기 소속 기관은 어떤 걸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부속 기관하고 거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거기 하부 조직하고 소속 기관 한번 구분해서 보시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거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거기 밑에 돼 있습니다. 법이 지난주에 이거 있다고 이거.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중앙행정 기관을 좀 봤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 또 우리가 본 게 위원회죠. 위원회. 지금 조직론 이 부분 비포로 되어 있는 거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주에 위원회에서는 포인트가 어떤 거였어요? 포인트가 자 쌤 오늘 자료 중에서 B5로 된 자료, 적은 걸로 된 자료, 거기 밑에 보면 조직론 16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밑에 보면 다 페이지가 있어요. 사실 조직론 16. 자 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우리가 출제 포인트에 출제할 때 제일 많이 나온 건 행정위원회냐 아니면 자문위원회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자문위원회 중에서 순수 자문위원회냐 그냥 거기 의결위원회냐.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자 강제력과 집행력 중에서 자 행정위원회는 무엇도 있습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강제력, 그쵸? 그 다음 집행력도 있는 데 비해서 자문기구들은 둘 다 없죠. 그런데 특히 의결위원회는 구속력, 강제력은 있다고 그랬죠. 단 집행력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세 가지 걸 문제로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온다. 특히 행정위원회에서는 거기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 진하게 해놨죠. 시험 문제 빈출하기 때문에. 자, 이런 포인트만 짚고 가시면 돼요. 포인트만 잘 받으시면 되겠다.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기면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에서 거기 의의에서 보니까 책임운영기관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자, 보통 어떤 거 우리가 이 정부에서도 정책 기능을 하는 것과 집행 기능이 있는데, 정책 기능으로 하는 것을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행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을 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그 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직원은 뭘로 한다? 책임운영기관도 정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무원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꼭 시험에 거기 밑줄 치고 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시험에 출제된 부분, 기출된 부분이니까 반드시 봐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행정형, 기업형, 옛날에 이거 나왔는데 옛날의 기준이고, 최근에는 2011년부터는 자 기준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 바라고. 그 다음 특히 우리가 운영에서는 책임운영기관도 전부 다 특별회계로 한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하는 책임운영기관도 있죠. 그래서 표에다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해 봤어요. 한번 잘 봐두시 바라고. 자, 운영에 있어서 정원관리, 인사, 조직, 성과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아주 핵심적인 특징들만 제시했고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만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공기관으로 넘어가면 조직론 18, 공공기관으로 넘어가면 유형에는 공공기관에는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 그 다음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그 다음 위탁집행형 해서 나눠놨죠. 일단 이 공기업에는 공공기관은 어떤 것이 요건이 된다고 그랬어요? 바꿔줘서 총자산은 총자산은 10억 이상, 그다음 총수입은 30억 이상, 정원은 50명 이상. 그다음 공공기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 핵심적인 출제된 부분 역시 키워서 나타냈으니까 봐두시기 바라고. 그렇죠? 특히 이 부분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거기 준정부 기관에서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기업은 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정부 기관은 주무장관이 임명한다고 돼 있죠. 몇 년에 바꿔져서 법이 2020년도에 개정된 법에는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일정 조건 하에서는 할 수 있다고 바꿔졌다는 부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기업 유형 한번 간단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조직 형태, 조직관리론에서는 조직인을 보는 관점, 조직인의 긍정적 상태에서 직무 만족한 상태, 직무 몰입, 그 다음 조직 몰입, 그 다음 조직 시민 행동 쭉 구분해서 표로 나타내 봤으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다음 거기 직무동기 내용 이론부터 쭉 나와 있었죠. 직무동기 내용 이론에서는 매슬로우 이론부터 쭉 있었죠. 매슬로우, 그다음 알더퍼. 매슬로우. 이 욕구유계이론은 우리가 이 핵심은 뭡니까? 욕구는 뭘로 돼 있다? 유계로 돼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발현될 수 있다. 그쵸? 그 다음, ERG 이론은 알더퍼 ERG 이론은 여기는 존재, 관계, 성장 이렇게 나눴다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 뭘 인정했다 그랬어요? 퇴행을 인정했다. 그렇죠? 그다음 동시에 두 가지 욕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다. 이게 ERG 이론의 특징이고. 그다음 동기유생이론. 동기유생이론, 허즈버그 동기유생이론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이 두 이론과 같이 이렇게 차원이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차원과 불만 차원과 만족은 같은 차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유생 요인이 있고 동기 요인이 따로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맥그리거 XY 이론이 있는데 X이론은 어떤 이론이다? X이론은 우리가 인간관으로 말하면 성악설이고 Y이론은 성선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CEO가 관리자가 종업원들을 X이론으로 보느냐 Y이론으로 보느냐.
성학설로 보느냐 성선설로 보느냐에 따라 거기 있는 뭐가 달라진다. 관리 전략들이 달라진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자, 한 장 넘기면 자, 거기 자, 성취동기 이론,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과 자, 우리가 페리의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 이거 쭉 이야기 됐다고 그랬죠. 그다음 헤크만의 직무 특성 이론 오늘 문제도 풀었죠.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라고. 이 정도만 알고 있어 답 쓰는 데는 답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내용 이론에서는 블룸의 기대 이론,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 포토롤러의 기대 이론, 그쵸? 다음 한 장 넘기면 거기 어떤 게 있냐면 그렇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자, 다음 지난번에 깜빡 잊고 안 했던 강화 이론이 하나 있더라고. 강화 이론 백 안에서 강화 이론, 그다음 귀인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오늘 또 이것도 올려놨으니까 밴드에다 올려놨으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리더십 했어요. 리더십. 자, 페이지, 자, 124페이지. 선생님, 강화 이론 조금 이따 끝날 때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빼먹었으니까. 자, 리더십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타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또는 타인에 대한, 종업원에 대한, 또는 부하에 대한 복종, 이렇게 이야기했죠. 단,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아주 키워드로. 자율적 복종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율적. 자,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권력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 리더십 이론에서 시험은 이거에서 나온다. 리더십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험의 포인트는 자, 먼저 어떤 것이 있었냐, 뭐 자질론, 거기서는 또 특성론 이렇게 되는데, 속성. 리더는 리더의 어떤 걸 갖고 있다. 자질, 속성을 갖고 있다. 속성 이론. 그렇죠? 그 다음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 리더에게 중요한 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행위로. 그렇죠? 그 다음 아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어때요? 특정 행위가 가장 좋은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무엇에 따라 다르다. 좋은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론.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80년대 이후부터 새롭게 등장한 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의 리더십,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부터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변혁적 말고도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끌고 가는 것, 바꾸는 것, 또는 자기에 맞도록, 또는 미래사회에 맞도록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변혁적 리더십. 그러면 바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2의 속성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속성이론이라고 이야기한 건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고, 행위론도 시험에는 가끔 한두 문제씩 나오고, 행위론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건, 자,
먼저 아이오와 대학의 누구? 그렇죠. 거기 있는 화이트인데 오타가 났네. 화이트. 거기 레빈, 리필, 화이트 나와 있죠. 거기에 쌤 WHIT야 T. 화이트. 쌤 126페이지 밑에 아이오와 대학 연구에서 WHIT입니다. 그거 시험에 한 번 나왔고, 두 번째 거기 관리망이라 그래서 브레이크의 관리망, 관리 유형도 있죠. 관리도. 자, 브레이크의 관리도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또.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미시간. 오하이오 주립대학 미안해요. 아이오와가 아니라 오하이오 주립대학 문제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꼭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리더는 권위주의형 리더도 있고 자유방위형 리더도 있고 어떤 리더도 있다. 민주적 리더도 있다. 그 중에 아이오와 연구에서는 어떤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십이다? 민주적 행위를 하는 리더십이 가장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폴레옹같이 굉장히 권위주의형이 있다. 그 다음 자유방임, 간디와 같이 자유방임형이 있다. 그런데 세종대왕같이 민주형이 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리더십, 같은 리더라도 리더십 좋다? 민주형.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여기는 1차원적으로 접근했지만 2차원으로 바꿔줘서 블레이크부터는 뭘 중심으로 하는 거?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 CEO가 사장님 맨날 어떤 거 업무만 강조한다. 그럼 과제 중심이랍니다. 이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관계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블레이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척돌 9점부터 1점까지 이렇게 쪼개서 9가지로 나누고 자, 어떤 것들을 했어요? 여기 이 점은 당연히 9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좋다, 단합형. 거기 있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거 5는 타협형이 되겠죠? 여기는 뭘 강조해? 그냥 사람 좋은 것만 강조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친목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뭔만 강조하겠어? 과업만 강조하겠죠? 과업형. 자, 여기는 둘 다 안 하니까 회피형 또는 무관심형, 무기력형. 그래서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거기 팀형 또는 단합형을 가장 강조한다.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봐봐요. 이거 같은 말이죠?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이렇게까지 굳이 안 나누고 자, 여기도 관계 똑같아. 관계, 여기 과제. 그래서 이건 낮고 높고 낮고 높고.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좋다? 둘 다 높은 게 가장 좋다. 이게 오하이오 주립대학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림이 뒤로 좀 배치가 잘못돼서 12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그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배려나 구조, 과제 주도에서 둘 다 높은 거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높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행위론이고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건 딱 지문 하나 정도로 나오는 거. 아이오는. 그 다음 자, 시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행위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학자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도,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가장 좋냐? 그랬더니 상황론자들은 무엇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상황론자들은 누구냐? 상황론자들. 자, 상황론자들은 먼저 피들러. 상황론자들만 한번 쭉 봅시다. 피들러하고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 목표 이론. 하우스. 그다음 허쉬 이 경로 목표 이론하고 허쉬와 블렌차드. 그다음 레딘. 이 네 사람이 대표적인 어떤 사람이다? 상황론자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장들은 이 사람들이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행위론자들은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블레이크로 대변된다고 그랬죠. 아이오와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들이 주로 연구하고. 근데 자,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민주적 리더십 좋다. 세계 이 자유방임, 그다음 권위주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좋다고 그러는데, 자, 이 둘은 물론 이제 핵심으로 뭘 강조합니까? 과제를 지향하느냐, 관계를 지향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자, 보니까 그 관리망에서도 보니까 둘 다 높은 게 좋더라. 여기 오하이오도 둘이 높은 게 좋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피들러나 하우스, 허쉬와 블렌차드, 레닌은 그 상황이 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쌤? 상황이 되겠죠, 상황. 그래서 상황 문제가 여기서는 굉장히 키워드로 적용되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상황 이론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게 역시 허쉬하고 피들러가 대표를 해요, 보통. 자, 허쉬와 블렌차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이거 기억나죠? 자, 봐봐요. 만약에 부하의 성숙도. 자,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부하의 성숙도라는 것은, 자, 먼저 어떤 측면이 있어요? 인지적 측면. 일 처리 같은 거 잘하는 거, 일 잘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 감정적 측면. 태도 같은 거, 열정적인 거. 자, 우리 쌤 막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하고 맞춥시다. 이거 이렇게 나눴어요. 가장 뭐한 것, 일은 가장 성숙도가 낮은 것. 이는 두 번째로 낮은 것. 3은 세 번째로 낮은 것. 4는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것. 자,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사람은 일 처리도 엉망이야. 근데 열심히 하려고도 안 해. B라는 사람은 그러니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 성숙도가 1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일을 못해.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그래. 자, 쌤, 잘 봅시다. 만약에 쌤이 합격을 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됐어. 공무원이 됐으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처음이니까 못하겠죠. 당연히 일체를 못하겠죠.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 들어갔으니까 일도 못하면서 에이 뭐 그냥 한번 시험 봤는데 어떻게 붙어버렸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가기도 이 공무원 하기도 싫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쵸? 자, C는 이래 이제 좀 숙련돼서 일처리는 잘하는데 조금 권태기에 들어있어. 일에 대해서 별로 열정적이진 않아. 그러면 3의 성숙도라고 이야기해. D는 아주 그냥 지금 일처리도 굉장히 잘하고 열정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고 이야기 막 한단 말이야. 열정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럴 때 허쉬와 블렌차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쉬와 블렌차드부터 먼저 할게요. 똑같죠? 이걸 지금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옮겼어요. 과제, 관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1인 사람들은 뭣도 없고 일도 못하고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좋겠더라. 여기 반은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다 해보는데 가장 좋은 점이 뭐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있더라. 가장 여길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가장 좋은 점들을 연결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점들. 그러면 만약에 성숙도가 1인 사람들은 여기 좀 맞춘다면 이 정도 리더십, 여기가 대표적인 중간 지시형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시형 리더십이 가장 뭐하더라? 좋더라 이거죠. 그 다음 이 정도일 때는 여기 어떤 것 지도, 그쵸? 또는 설득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성숙도가 작은 사람들은 뭐 시켜주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지도보다 지원이 훨씬 더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아예 맡겨두는 것이 좋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여기 성격을, 지시형의 성격을 보면 그냥 사람 그냥 감정 별로 생각하지 말고 일만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처음 와서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 많이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 다음 이 정도 되면 이제 열정은 있으니까 일 가르쳐 주되 감정 같은 것도 막 북돋아 줘야 되겠죠. 여기 정도 되면 일은 잘하니까 일을 굉장히 줄인 거잖아. 여기 보면 과제는 이 정도만 하자는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 관계는 이렇게 좀 높게 하자. 그 사람 북돋아 줘야 되잖아. 열심히 해줘야 되겠죠? 자, 진짜 열심히 일도 잘하고 적극적인 아주 능동 열정적이야. 그럼 굳이 CEO가 이걸 뭐 해줘야 되겠어? 굳이 북돋아 줄 필요도 없고 과제 가르쳐 줄 필요도 없겠죠. 일 잘하는데. 그래서 유의미하게 좋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변수가 뭐라고요? 상황이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진다? 지시, 지도, 지원, 위임. 또 어떤 책에는 지시, 설득, 참여, 위임 이런 식으로 번역성 차이니까. 그런데 자, 거기 피들러는 이렇게 봐요. 피들러는 상황을 몇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상황을 3가지. 여기는 상황을 하나로 봤죠. 허쉬와 블렌차드는 상황을 부하와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 딱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 어떤 조직이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양호한 조직도 있고 무한 조직도 있겠어요. 양호와 불량 2가지로만 나누면 되겠죠. 그럼 상황은 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뭐냐면 과제 구조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과제 구조화가 됐느냐 안 되냐는 구조화라는 건 매뉴얼 같은 것이 딱딱 있느냐 없느냐 이 말. 그 과제들이. 그럴 때 구조화가 잘 돼 있다, 구조화돼 있다, 비구조화돼 있다.
자, 구조화되어 있다, 비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피들러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네 가지만 보면 양호하고 구조화되어 있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네 가지가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지도자의 권한이 강하냐 약하냐. 지도자의 권한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강약. 그러면 쌤 몇 개의 상황이 돼? 첫째 상황 봅시다. 제일 좋은 상황. 지도자와 부하가 진짜 사이가 좋아. 그 다음 구조화돼 있어. 그 다음 지도자 권한이 강하니까 가장 좋겠죠. 두 번째 좋은 거. 양호해. 구조화돼 있어. 그런데 지도자 권한이 약해. 세 번째 좋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계속. 제일 나쁜 건 뭐였어요? 제일 나쁜 거. 지도자 부하가 사이가 불량해. 과제가 비구조화돼 있어. 권한이 약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키가 작아서 이걸 조금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부터 제일 여기가 1, 제일 좋은 것, 2 이렇게 쭉 나눌 수 있겠죠. 8가지로.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의 결론은 자, 뭐가 높을 때는 여기 상황이 아주 좋거나 상황이 아주 나쁠 때는 과제 지향으로 하는 게 좋더라. 상황이 가장 좋거나 나쁠 때는 과제 지향. 여기 있었죠. 이쪽 좋고 상황이 중간일 때는 무슨 지향이 좋다? 관계 지향이 좋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자, 다시요. 피들러의 이제 상황을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어? 피들러 상황은 부하와 지도자의 관계, 그 다음 얼마나 과제가 구조화되어 있는가, 그쵸? 세 번째는 지도자의 권한이 강한지 약한지, 그쵸? 그 다음 허쉬와 블렌차드는 뭘 본다고요? 부하의 성숙도. 자, 그러면 거기 129페이지 하우스는 뭐 본다? 공무원의 특성하고 공무원의 특성 표현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의 특성하고 과업 특성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레디는 한번 봐봐. 레디 131페이지. 이것만 잘 읽으면 돼요. 쌤, 거기 중간에는 어떤 것이 그려져 있어? 중간에는 어떤 게 그려져 있어? 우리가 일반적인 아까 오하이오 주립대학 그림이 그려져 있죠? 거기다 이름만 붙인 거야. 뭐라고? 관계를 강조하면 관계형, 둘 다 강조했을 통합형, 그 다음 과제를 강조하는 헌신형, 둘 다 강조하지 않으면 분리형. 이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면 개발자, 경영자, 선한 군주, 행정관료되고 상황이 비효과적으로 되면 선동자, 타협자, 도망자, 독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적으로 나타냈을 때, 상황이 효과적일 때는 좋은 쪽일 때는 좋게 나타나고 나쁠 쪽일 때는 나쁘게 나타나죠. 상황이 우호적일 때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의 특성이 뭐냐 하고 이때 어떨 때 가장 좋은 리더십이 되느냐, 그렇죠?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다음 저기
거기 이제 하우스 이야기할 때 하나만 더 합시다. 하우스 129페이지 보면 하우스는 리더십 스타일 있죠.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그쵸? 그럴 때 거기 공무원의 기대감이 결정해요. 다른 거 아까 다 했는데 특히 그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기대감이 만약에 하나만 들게요. 과업이 딱 구조화되어 있어. 구조화되어 있으면 어떤 것이 좋겠어요? 과업이 딱 정해져 있으면. 과업 정해져 있는데 괜히 거기 리더십 유형 중에서 참여적 리더십 같은 것은 별로 바라지 않겠죠. 내가 그냥 굳이 참여 안 해도 매뉴얼이 있으면 뭐 참여하지 말고 그냥 매뉴얼대로 해 하고 거기 내려져 있는 지적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겠죠. 이처럼 뭐 어떤 것들이 공무원의 기대감이 많이 결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피들러 상황론하고 허쉬와 블랜차드가 시험에는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자, 그 다음, 물론, 커와 점이어의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 이건 흐름상 조금 이따 설명하긴 하고, 이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변혁적 리더십으로 가는 것 한번 봅시다. 우리가 소위 요즘 최근에 굉장히 뜨는 리더들이 있죠. 그쵸? 어떤, 뭡니까? 우리 쌤들이 페이스북, 애플의 잡스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요즘 맨날 일 일으키는 거 있잖아. 머스크. 그쵸? 또는 아마존. 네, 이런 것에 CEO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리더들이 조직을 잘 이끌어가죠. 그런 것들을 번스라는 사람이 책을 써요.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을 보고 베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십을 번스가 주장했다고도 하고 베스가 주장했다고도 하는데 이 리더십 책을 읽고 그 번스가 주장한 리더십 특징들 여기서 이제 번스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기업들에 굉장히 커지는 거 그렇죠? IBM이라든가 이런 많은 곳의 CEO들의 특징들을 적어놨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가를 모아서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리스마, 비전을 공유시키고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 이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일테 애플의 잡스 같은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애플의 잡스 같은 사람은 자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직원들을 그러니까 성취 동기를 높이고 조직을 변화시키더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애플사 조직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면서도 선도적이잖아. 그렇게 변화시키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베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변혁적 리더십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봐. 지금까지 리더십은 다 거래적 리더십이다. 지금까지 리더십은 그다음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들 리더들은 다 무슨 리더십을 발휘하더라?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더라. 그럼 거래적 리더십이 뭐냐? 그러면 아까 리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리더십이 자발적 복종이라고 그랬죠?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보상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더라. 지도자에게. 그 다음 보상.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예의관리.
이런 것들이 주로 리더들이 주로 하더라. 그래서 베스는 지금까지 리더십을 자기가 변혁적 리더십을 주장하려고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상이나 뭘 강조한다? 예의 관리를 강조한다. 그렇죠? 그런데 자, 변혁적 리더십은 뭘 강조한다? 카리스마, 비전을 공유하고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애플의 잡스는 자신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연봉을 $1밖에 안 받겠대요.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잘 할 수 있도록 한 $1밖에 안 받겠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자기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서 일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인격적 가마력, 인격적 매력을 느끼겠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람들을 이끌더라. 자, 옛날에는 나 따르면 뭐 해줄게? 승진해 줄게. 아니면 성과급 줄게. 이런 걸로 했다면, 보상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뭐다? 카리스마로 하더라. 그 다음, 비전의 공유라는 것은, 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앞으로는 비전이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이런 거죠. 휴대폰에다 컴퓨터를 넣죠. 그래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죠. 자, 다시요. 휴대폰에 컴퓨터를 넣어서 사람들이 컴퓨터로 쓰거나 휴대폰 속에서 컴퓨터 쓰면 굉장히 편하겠죠. 이런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완전히 뭐 할 수 있는, 인류가 행복할 수 있고 인류가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게 비전이잖아. 그럼 잡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 애플에 다니는 사람들은 돈 보고 따르기보다는 그 사람의 비전을 보고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변혁적 리더들은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거 한번 봐봐. 이해관리,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부터 먼저 할까요? 이해관리, 개인적 배려. 자, 예의관리라는 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쌤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하루에 몇 번 불러주던가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거의 안 불러주죠. 뭐 할 때 불러줘요? 쌤 사고 칠 때. 그렇죠. 또는 상 받을 때. 이럴 때만 이야기해 주지 그전에는 별로 이야기 안 하죠. 이게 예의관리예요. 예의적인 사항만 그 선생님은 예의관리 한 거야. 예의관리. 예의적인 사항만 됐을 때 관리를 해주는 거지 예의적이지 않을 때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런데 여기 CEO들은 예의적인 상황 말고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항상 이야기해 준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배려해 준다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변혁적 리더 선생님이셨다면 어떻게 한다? 매일이라도 어제 너 어떻게 좀 몸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됐니? 라든가 어제 항상 알고 있는 거죠. 이 부하들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관심 가져준 걸 개인적 배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 지적 자극 시켜주는 거야. 자, 이를테면 이 공부법 나왔거든. 이 공부법 선생님이 보니까 유튜브에 이 공부법이 있는데 굉장히 공부법이 괜찮은 것 같아.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볼래? 이런 게 지적 자극이야. 그래서 예의적일 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적 자극하고 개인적 배려 시켜준다. 이렇게 이런 리더십을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변혁적 리더고, 이런 리더들이 조직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뭐다?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하겠어요? 이런 거 봐봐요. 베스에다가 변혁적 리더십에다가 출제 포인트에 보상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의관리 넣어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낼 거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잖아. 어떤 걸 내겠어?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만즈와 심슨이 주장한 슈퍼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슈퍼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주장된 리더십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최근에 주장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만즈와 심슨은 자, 이것부터 바꾸자 하는 거야.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A가 지도자가 부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전통적 생각을 바꾸자는 거야. 전통적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하자? 그렇죠. 이런 전통적 생각을 바꿔서 자, 쉽게 해서 이 슈퍼 리더십은 스스로가 리더가 되도록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율적 리더십이라는 게 핵심이야.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끄는 것. 이 리더십 하면 타인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가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되는 그런. 자, 그럼 여기서 리더는 각각의 직원들에게 뭐가 되도록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조력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슈퍼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 이 리더십은 그러면 핵심은, 키워드는 뭐냐면 자율적 리더십. 그렇죠? 스스로 리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서번트 리더십은 뭐냐면, 서번트는 하인이란 뜻이죠. 서번트 리더십은 헤르만 헤세의 동방여행이라는 걸 읽어봤어요? 거기 읽어보면 레오라는 사람이 나와. 레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방여행 같이 이렇게 가기로 했을 때 굉장히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거 짐도 다 자기가 지고 다 이런 걸 했는데 어느 날 자, 레오가 사라지자 그 조직은 굉장히 당황해버려요. 다시요? 레오가 사람들은 그 사람 지도자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겠죠. 굉장히 허드렛 일하고 남 안 하려고 하는 것들, 무거운 짐도 지고 다 청소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지도자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사라지자 굉장히 조직 자체가 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서번트 리더십은 봉사적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뭐 하는가? 그렇죠. 봉사하는 거. 다른 조직원들이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한다. 봉사적 리더십. 그렇죠. 자,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온 리더십 중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렇죠? 자, 대강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죠? 자, 서번트 리더십까지 봤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거기 134의 셀프 리더십이 아까 이야기했던 슈퍼 리더십, 그렇죠? 자율적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자,
시험에 나오는 것들 너무 이야기해 봅시다. 거의 이런 것들, 번스나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피들러나 하우스, 허쉬와 블렌차드, 그쵸? 그 다음 아까 행위론의 블레이크,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어디, 한 몇 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죠, 우리가? 자, 140페이지부터, 140페이지. 1번부터 좀 풀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 읽어볼게요. 2번 안 푼 것 같아요. 1번 풀고, 그쵸? 지금 1, 2, 3 블레이크만 풀었나요? 그러면 봅시다. 1번부터. 피들러 상황론이 제시하는 상황 변수는 리더와 부하의 관계 있었죠? 리더의 권한 있었죠? 과학 구조 특징, 아까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가 있었죠?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같이 보상을 기반하는 추종자들을 통제하기보다는, 그쵸? 평등, 자유, 정의 등 고차원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추종자들의 의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 한다. 아까 거래적 리더십과 대비된다고 그랬죠? 형태 이론은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 형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맞죠? 형태론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행위론 또는 형태론의 대표적인 게, 그렇죠? 자, 아이오하고 특히 블레이크, 밑에 있는 블레이크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브레이크에서는 어떤 리더가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9.9 단합형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자, 9번. 서번트 나옵니다. 9번.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의 개별적인 교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아까 교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뭐였어요? 교환을, 우리가 보상을 교환 관계라고 그래요. 보상에 관심을 가진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죠. 내가 뭐 줄 거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거라고 그랬죠. 자, 10번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리더십이다. 자,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리더십 뭐라고 그랬어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서번트 리더십은 사람보다는 일 결과와 과제를 우선한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서번트는 봉사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제 지향도 아니고, 서번트 리더십은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지원하는, 그렇죠.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지원받고. 자, 13번은 뭐가 틀렸었어요?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에는 영감적 동기부여, 자유방임,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이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뭐 어떻습니까? 카리스마, 비전의 공유, 그 다음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영감적 동기부여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이야기한다? 비전을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쌤 뒤에 보면 우리가 영감적 동기부여 형태로 설명한 책도 있고, 이걸 비전의 공유라고 이야기한 책도 있으니까. 자, 133페이지 보시면 카리스마,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33페이지는 그쵸? 그러니까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영감적 리더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쵸? 영감을 갖는 거. 자, 그래서 거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41에서 13번은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자유방임 아니죠.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진성 리더십. 진성 리더십 특성은 리더가 정직성, 가치의식, 도덕성. 자, 진성 리더십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야기되긴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코넬대에서 연구한 건데, 코넬대하고 그린피트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이 조사를 해본 건데, 이런 겁니다. 진성 리더십이란 게 뭔지만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성 리더십은 시간에서 진정성이에요. 진정 리더가 뭐가 있을 때, 진정성이 있을 때 리더십이 잘 발휘되더라. 그렇죠? 이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성 리더십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거 한번 제공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로만 쓰십시오.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올 거니까. 자신에 대한 이해가 뭐한 사람이, 잘된 사람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더라. 그래서 자, 알다시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리더십이 가장 잘 발휘되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거기 있는 것처럼 진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이 그럼 진정성, 정직성, 가치의식, 도덕성 이런 사람들이 더 잘 그 아들을 이끌더라.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연구도 해봅니다. A 리더는 진성 리더십이고 B 리더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둘이 어느 리더십이 더 효과적인가? 그렇죠? 자, 쌤들도 만약에 과장님이 있는데 굉장히 먼단 말이에요. 진정성 있는 과장님이 어떻겠어? 많이 따르려고 하고, 그렇죠. 조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서번트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 맞죠? 거래적 리더십은 적극적 보상이나 소극적. 아까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이라고 그랬죠? 블레이크와 머튼, 관리 그린디 이론, 피들러, 허시와 블렌차드, 하우스와 에반스 중에서 상황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블레이크와 머튼, 맞죠? 블레이크와 머튼 이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론 또는 형태론이라고 그랬죠? 자, 18, 19번, 20번까지는 풀었죠? 18번 풀어보겠습니다.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 조직 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특성론에 대한 비판. 특성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면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특성론에서는 조직 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특성론 비판입니다. 자, 생각을 해봐. 만약에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이순신이라는 리더십이 만약에 잘 발휘될 수 있을까? 이런 전쟁 상황이 없었다면? 그렇죠?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만약에 이순신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으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특성론, 리더가 될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이게 특성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행태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저 속성보다는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 형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맞죠? 번스의 리더십 이론에서 번스의 리더십 이론은 변혁적이라고 그랬죠. 변혁적 리더십 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함으로 카리스마적 리더 말이 안 되죠. 자, 번스의 리더십 이론은 변혁적 리더십이니까 거래적 리더십하고 대비되는 거죠. 자, 레빈, 리피트, 화이트는 리더십 유형을 아니죠. 이들은 아까 자유방임, 그 다음 권위주의, 그 다음 민주형에서 뭐가 가장 좋다? 민주형이 가장 좋다. 이렇게 나눴죠. 자, 피들러는 리더십 유형을 과업지향적 리더와 인간관계 지향적 리더의 두 가지로 분류했다. 맞죠? 자, 쌤 다시. 피들러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상황 1, 2, 3, 좋은 상황. 7, 8, 6, 7, 8, 나쁜 상황일 때는 누가 좋다고 그랬어요? 과업지향 리더가. 그쵸? 중간 정도일 때는 무슨 지향 리더가 좋다? 관계지향 리더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두 개로 나왔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자, 아까 상황을 봤는데, 상황에서, 여기는 리더십을 어떻게 나눴어요? 쌤, 리더십을 관계지향과 과제지향 리더로 나왔고. 자, 하우스는 리더십을 몇 가지로 나왔어요? 하우스는 리더십을 네 가지로 다시 나누죠? 하우스. 그래서 하우스의 리더십에서는 거기 지시, 그 다음, 자, 후원. 제시적, 그 다음 후원적, 지원적,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참여적, 성취지향, 이렇게 나누고. 허쉬와 블렌차드는 리더십을 어떻게 나눕니까? 여기도 지시적 리더십, 그 다음, 지도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위임적 리더십, 이렇게 나누죠. 자,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다음 20 몇 번? 4번. 하우스와 에반스는 리더십 유형을 지시, 지원. 자, 에반스는 하우스, 지시, 후원, 지원, 참여, 성취지향. 맞죠? 블루에크와 머튼은 리더십 유형을, 자, 왼쪽 표 보면서 봅시다. 무관심형, 친목형, 과업형, 타협형, 단협형. 맞죠? 허쉬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취도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시했다. 부하가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 간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는, 자,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시, 지도를 어떻게 번역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지도를 설득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설득형 리더십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거기 이 지원을 참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원을 참여라고도 번역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임.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리더십 발달할수록 이렇게 가겠죠? 지시, 설득, 참여, 위임. 맞죠?
리더십 이론 중 경로 목표 모형은 하우스입니다.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에 따르면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 리더에 대한 수용성, 동기적 행위 등을 리더 특성, 부하 특성, 자, 외부 환경적 요인을 통해 설명한다. 자, 아까 하우스는 뭐가 있었어? 상황으로 부하의 특성하고 과제의 특성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 리더십 이론 중 경로 목표 모형에 따르면 리더 특징을 강조하여 제시, 제지, 참여, 성취 지향 특성을 구분하고 이들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중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첩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리더십 이론 중 경로 목표 모형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들의 기대와 유인가를 조절 변수가 아니라 매개 변수로 봅니다. 매개 변수. 조절 변수하고 매개 변수 구분해 줬죠. 자, 리더십 이론 중 경로 목표 모형에 따르면 경로란 부하가 바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련 행동으로 리더 효과성 이런 경로를 상황에 맞게 제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시 우리가 하우스 이론을 다시 한 번만 한번 보게 되면 하우스 이론이 조금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한데 거기 보면 자, 공무원의 특성이라든가 과업 특성에 따라서 리더십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 리더십들이 다 달리 작용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지시나 후원 이런 또는 참여, 성취지향이 상호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중첩적이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하나만 예를 들게요. A라는 사람이 거기 구조적 특성은 굉장히 구조화 정도가 높아. 딱 정해져 있어. 자기가 할 일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공무원은 굉장히 동기가, 욕구가 높아. 그러면 과업이 정해져 있으니까 과업으로 할 때는 지시적이 좋겠죠. 그런데 공무원이 욕구가 높으니까 성취지향적으로 조금 리더십도 발휘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사람이 굉장히 단순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가서 뭘 해줘? 이를테면 우리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발행해 주는 사람이야, 그냥. 그러니까 업무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가 돼 있죠. 그럴 때는 이 업무 하세요 이렇게 그냥 지시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 사람은 욕구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태도나 욕구가 높아. 성취지향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느 정도 민원인들을 대할 때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업무 개선 같은 것을 뭐 한단 말이에요. 업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성취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때는 성취지향적 리더십도 좋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특성이 달랐을 때는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이거 하면 이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지금 단계에서는 알아두시고 조금 더 사례를 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죠. 나중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심화 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2페이지 31번 리더십 이론은 시기적으로 이거 맞아요, 틀려요? 시기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속성, 자질론
그다음 형태 또는 행동론, 그쵸? 그다음 상황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상황론이 세 번째, 행태론이 두 번째, 자질론이 첫 번째 이래야 되겠죠. 오하이오 조립대의 리더십 연구는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관리망 이론은 아까 블레이크였죠.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구성 요소는 조건적 보상과 의의 관리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거래적 리더십이죠. 리더십 효과가 리더 구성은 관계, 과학 구조, 그리고 리더 직위에서는 권력에 의존한다는 상황은 피들러 경험 맞죠? 변혁적 리더십에 따르면 부하에게 지적 자극을 주어 창의와 혁신 태도를 구축한다. 맞죠? 변혁적 리더십에 따르면 일상적이며 표준화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장점이 있고, 아까 변혁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 나오면 반대되는 거죠. 단순 구조나 임시체제보다 전문적 관리를 더 적합하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변혁적 리더십은 어떨 때 더 적합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것, 변화 또는 변형, 창의 이런 것들이 적합하겠죠. 그래서 에드호크러시 같은 임시조직에 더 적합하겠죠. 자, 그 다음 일상적인 표준화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장점이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변화를 바라는 거. 그 다음 37번 이것도 또 리더는 성과 보상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38번은 어떤 이론을 설명하고 있어? 자, 38번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되겠네. 시간상 보니 38번은 어떤 이론을 설명하고 있어? 부하의 성취도는 누구 거라고 그랬어? 허쉬와 블레처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생님 핵심만 외우면 이런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핵심만. 그리고 사실은 OX가 훨씬 어려워요.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문제로 나오면 1, 2, 3, 4 이렇게 나오면 1번이 확실히 틀리면 2, 3, 4 읽을 필요도 없잖아. 2, 3자가 애매하게 써요. 그런데 OX로만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면 그냥 객관식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 39 형태론적 접근법부터 쉬었다고 부르겠습니다.